쿠팡은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회사가 쿠팡이라면 또 컬리는 다른 면에서 또 쿠팡을 따라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쿠팡이 상장할 때 장과 지금의 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류망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신세계는 해요. 왜냐면 목숨 걸었으니까. 마켓컬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해자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마켓컬리는 과연 상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마켓컬리는 상장할 수 있을까라는 큰 주제로요. 네,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켓컬리는 처음부터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장 심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김세라 대표님의 이 지분과도 또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분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김세라 대표님 자체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마켓컬리가 과연 상장을 보류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될 건지 물론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타당한 이유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봤더니요. 한 3년 전부터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1,571억이었던 매출이 3년 전인 2019년에 4,259억으로 한 3배 정도 가까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또 2배 뛰고 그 다음에 또 2배 뛰는 식으로 지금 매출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례하게 영업 적자도 거의 2배씩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19년에서 20년에는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한 것 같은데 2020년에서 21년도에는 매출이 올라간 비율만큼 거의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장이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공헌이익은 흑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마켓컬리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헌이익이 뭔지 이것도 이따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켓컬리는 작년에 프리 IPO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IPO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갔었고 요게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근데 지금 비상장 주식 기준으로는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한 2조 원대로 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또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은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한번 또 그 밸류에이션 이야기부터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쿠팡 같은 경우야 뭐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다른 얘기죠. 쿠팡은.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지금 시총이 29조 2,700억 원대입니다. 쿠팡은 많이 좀 떨어졌죠.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 높아 보이긴 하는데 상장 기준으로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쓱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켓컬리 그다음 쿠팡의 직접적인 좀 상대로 평가를 받는데 3조가 안 됩니다. 기업 가치가.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많이 경쟁하는 회사인데 3조가 좀 안 되고요. 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2조 초반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1조 7천억 원 이렇게 되는데 마켓컬리가 작년 밸류에이션이 이제 4조였다는 거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 6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 5천억 원이고요. 이마트는 25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 3,168억 원 흑자. 그다음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15.5조 원 매출에 2천억 흑자예요. 컬리는 아까 보셨겠지만 적자입니다. 엄청 적자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데도 왜 컬리는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심 대표님? 컬리는 쿠팡 원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은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회사가 쿠팡이라면 또 컬리는 다른 면에서 또 쿠팡을 따라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쪽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제 물론 모든 이제 기업들은 그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좀 다르거든요. 미래 성장성이 더 있다고 보면 당장에 뭐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높아도 많아도 이제 가치를 기업 가치는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이커머스는 거래액을 가지고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쿠팡이 상장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거래액 대비 3.5배? 아니, 그쵸. 기업 가치를 거래액 대비 한 3.5배 받았어요. 거래액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가 22조 정도 그 전에 기준으로 22조 정도였는데 그때 72조인가 정도로 상장을 했으니까 공모가가 그러니까 3점 몇 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켓 컬리를 계산을 만약에 해본다면 마켓 컬리가 지금 거래액이 지금 한 2조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만약 쿠팡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2조 곱하기 3.5배를 하면 이제 6조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6조인가 7조인가요? 수학을 해보면. 7조에. 네. 그런 걸 계산하면 쿠팡처럼 계산하면 뭐 4조가 아니라 7조도 나온다. 7조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쿠팡이 상장할 때 장과 지금의 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의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컬리는 들리는 말로는 한 5조에서 6조 사이로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상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마지막 투자가 4조 원이었기 때문에 그 4조 원보다 낮은 걸로 이제 상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투자자는 X 되는 거니까. 투자자들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아니 4조 원 밸류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뭐 4조 밸류 이상으로 했다가 뭐 4조 2천억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기대를 하는 대로 5조 6조는 가져야 기존 투자자들의 어떤 해피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 가치 구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얘기가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총합이다.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이제 실적을 예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이익이 늘어날 것이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기업 가치를 보통 이게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직접 이게 그 쭉 기업 가치와 그 매출 경쟁사들을 다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딱 듣는 순간 딱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컬리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제 벤처 투자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는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충분히 좋다면 이거는 우리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마켓 컬리의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뭐 과도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의 이제 뷰로 봤을 때는 꼭 과도하지도 않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정이 안 좋은 게 아까 쿠팡 원업이라고 했잖아요. 쿠팡이 22조 거래액일 때 72조로 상장을 했는데 작년 연말로 기준으로 보면 거래액이 한 38조 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작년 연말에 한 30조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3.5배였는데 지금 한 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밑에 있잖아요. 쿠팡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럼 투자자 IPO 해도 투자자들이 쿠팡의 사례를 보면 주식을 안 살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실패한 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액 대비 1이 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뭐 신세계 SSG.com 이런 거는 뭐 0.67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베이 이런 데는 0.3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밸류가 뭐 두세 배 되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뭐 숫자를 보고 기업 가치 평가하고 저도 옛날에 초년생 기자일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한번 나도 직접 공식을 입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심리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 가치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법은 그 논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심리를 논리적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사실 심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켓 퀄리가 뭐 4, 5점 받을 수도 있고 7점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챌린징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 이 밸류가 또 우리가 또 너무 낮다고만 얘기하면 그렇죠. 아직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뭐 긍정적인 요소도 얘기한다면 보통 이런 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얼만큼이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성장 속도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시장을 이제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새벽 배송이라는 그 한정된 시장을 본다면 마켓 퀄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뭐 쿠팡하고 1, 2위를 다툰다고 볼 수 있고 뭐 어디 조사해 보니까 한 5조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그 새벽 배송 시장이. 네. 근데 그 중에서 2조 거래를 했으니까 뭐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 정도 거래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이 계속 커나간다면 그럼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켓 퀄리 재구매율이 한 70% 된대요. 근데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켓컬리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공원 이익 흑자를 3년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 이익이 뭔지는요, 조금 이게 쉬운데 어려워서 티타임즈 지금 옆에 창 하나 더 띄워놓으시고 김수원의 10분 회계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재생 목록에 있거든요. 거기에 마켓 컬리를 그대로 다루신 게 있어요. 그래서 공원 이익이 뭔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요? 공원 이익이요. 공원 이익은 그렇게 말니까 당황스러워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총 매출액에서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이 변동비만 뺀 게 공원이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 다행히. 고정비는 이게 고정된 금액이니까 이쪽에 금액이 계속 공원이익이 올라가고 고정비가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흑자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공원이익을 좀 중요시하는 또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세한 건 김수원의 회계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과연 마켓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원이익 흑자가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이 원업이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 물류센터 투자하는데 돈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원래 목표는 물류센터를 이렇게 촘촘하게 다 깔아놓고 나면은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전국에다가 물류망을 딱 해놓으면은 배달 시간도 엄청 짧아지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 자체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시장 자체를 내가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쓸어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컬리도 그 작전이라고 하면 이 공원이익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고정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물류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원이익이 의미가 있나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지금 마켓컬리가 과연 전국에 촘촘하게 물류센터를 많이 깔아놨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국에 물류센터는 없고요. 마켓컬리는 지금은 현재 물류센터는 대부분 수도권, 뭐 김포, 송파, 뭐 용인, 뭐 또 어디 있더라? 인천 뭐 이런 데 이렇게 경기도 광주 다 수도권 안에 있어요. 그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전국 단위로는 못 갔고 일단 이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이제 새벽 배송을 주로 하고 대구 이런 데도 뭐 새벽 배송을 조금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현재로는 새벽 배송 기준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류센터는 거의 이제 현재까지는 수도권에 다 있다. 그리고 창원에 아마 새로 짓고 있는 걸로 짓기로 한 건지 짓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원에 처음으로 이제 지방의 물류센터를 처음 건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국 단위망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제 뭐 기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과연 이제 비용 효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2014년에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 기자간담회 딱 가고 나서 저는 그때 기사를 뭘로 썼냐면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구나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와 이거 다음 날에 바로 배송해 준다면 이건 게임 끝이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7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7년도 넘었죠. 8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낼 줄은 몰랐고
아마 저보다도 이제 김범석 창업자분이 더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가 길게 아니 쿠팡은 항상 계획된 적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랐다고 네, 하면 아마 어떡해. 제가 봐도 몇 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물류센터의 이제 비용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화두이고 앞으로의 그 마켓컬리의 비용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 볼 건데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효율을 할 것이다. 실제로 뭐 기계를 돌린다든지 많은 부분 이제 수동에서 이제 자동으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실제 또 이제 쿠팡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쉽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차피 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손으로 누군가는 확인을 하고 만져야 되잖아. 물론 이제 기계가 많이 해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쿠팡의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개선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켓컬리도 좀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당장 뭐 이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마켓컬리는 이번 상장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서 뭐 물류망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쿠팡처럼 돼야 되니까 투자가 엄청 더 필요한 시점이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류센터 효율화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공원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의 지금까지 특징은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김포 물류센터는 좀 다르긴 한데 그 전에 물류센터들은 컨베이어 벨트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럼 다 들어서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 물건에 들어서 바코드를 찍은 다음에 찍으면 어디 바구니가 딱 불이 켜져요. 그럼 내가 갖다 그 바구니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내가 직접 담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자동화한다고 엄청난 돈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었다라는 판단에 지금까지 잘 됐는데 김포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진화된 또 사람이 있고 물건이 나한테 이제 컨베이어 벨트 타고 오는 방식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던데 그거를 굿즈 투 펄슨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죠. 네, 말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김포부터 바뀌었는데 이제 자동화는 점차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자동화 안 한 게 더 유리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린 거 보니까 이제 자동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거고 더 나아가서 그걸 일종의 플랫폼화 시켜서 그 통상 이제 물류에서는 뭐 기본적인 용어입니다만 이제 자체 배송하는 걸 1P라고 하고 네. 이제 위탁 배송하는 걸 3P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3P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걸 이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배포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봤을 땐 자동화를 강화한 쪽으로 그렇게 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자동화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요. 그렇게 그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화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이 물량이 적은 데서는 수동이 더 효율적이고 물량이 엄청 많으면 이제 자동화가 효율적이겠죠. 근데 쿠팡이 자동화를 한다면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배 역할까지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위탁 배송 말씀하신 예, 거는? 뭐 그건 뭐 실제로 뭐 쿠팡도 그런 걸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고 뭐 아마 나중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위탁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내가 배송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존한테 배운 쿠팡한테 배운 전략인데 그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이런 걸 해가지고 네네. 내 물류센터에 너가 들어와서 이제 상품을 보관해 주면 내가 네네. 팔고 옮겨줄게 네. 이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 서비스 쿠팡도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마켓컬리도 제3자 물류를 하겠다는. 제3자 물류를 하겠다. 이게 아까 뭐 IT 쪽 말씀하셨는데 뭐 영국의 오카도라던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다 로봇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개발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엄청 들여야 돼서 이건 또 고정비 엄청 올라가는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한 대로 고정비가 정말 고정비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배송을 하려면 원래 인건비는 고정비라고 생각하는데 물량이 많아질수록 배송 인력도 늘어나야 되면 그럼 이거는 변동비냐 고정비냐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그래서 이 공원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지표로 쓰는 자료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죠. 이게 그리고 공원이익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엄청 크면 고정비가 아니 공원이익이 아무리 흑자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주변 아는 회계사 분들에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공원이익을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네.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종의 뭐 속된 말로 뻥카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크게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건 정식 재무 회계 용어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무제표에는 이런 말이 아예 없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때 속해 있던 스타트업에서도 처음에는 공원 이익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CPA 자격증을 가진 이제 회계사분들이 대거 이제 재무팀으로 왔어요. 네. 그분들이 다 없애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 그래도 공원이익이라는 거 많이 쓰는데 이거 왜 굳이 없애냐라고 하는데 그냥 많이 쓰는 말 써야지 왜 없는 말 혹은 이제 안 쓴 말 굳이 써야 되냐. 우리는 상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이제 좀 상식에 가까운 그런 용어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르게 생각하신 뭐 회계사 분들이라든지 전문가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잘 안 쓰이는 말이고 그리고 그 노이즈가 사라지면 다들 거짓말처럼 안 써요. 다들 이제 상장하거나 이러면 다 영업이익 말하고 뭐 EPS 주당이익 뭐 이런 거 말하지 그때부터는 공원이익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익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죠. 적자가 많아서 그렇죠. 그 금액으로는 너무 회사가 망할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뭐 회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어떤 회사도 변동비가 뭐뭐 항목이고 이제 고정비가 뭐뭐 항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회사를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네들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원이익이 이렇다라는 얘기 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이제 공원 이익을 썼다고 해서 다 이제 속된 말로 뻥카 치진 않았어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BEP를 충분히 맞춘 회사도 있었고 이익을 실현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속단하는 것은 좀 이렇게 빠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주목받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최용식 대표님이 예전에 썼던 기사를 한번 봤어요. 아웃스탠딩 기사에서 컬리는 4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되게 칭찬을 하신 또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 가지가 큐레이션 역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물류 역량이 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이 있고 또 이 간편식 같은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4가지 역량 덕분에 이 마켓컬리가 미래에 시장에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뭐 아직도 이렇게 보십니까? 아 그때는 제가 철이 없을 때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매년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는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 마켓컬리가 어떻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뭐 심 선배도 그렇고 이제 벤처 기업 보면 얘네들이 잘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걸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게 잘 되면 좀 밀어주고 싶고 안 되면 좀 덜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그걸 판단한 여부는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강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나 그걸 이제 그 트렌드를 일으킬 수 있냐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제 거대한 트렌드를 일으킬 수 있냐를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라고 하면 근데 손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제 마켓컬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왜냐면 그 이유는 사실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분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요리를 뭐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네. 사 먹거나 밀키트 많이 하시죠. 그렇죠. 또. 그걸 수요를 그 엄청난 잠재된 수요를 그걸 채워줄 서비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2가지의 서비스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고 하나는 마켓컬리인 거예요. 둘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나타나서 순식간에 그 수요를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었고 순식간에 이제 커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타트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걸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뭐 다 중요하죠. 뭐 창업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의 서비스가 과연 삶의 변화를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고 얼마나 리딩할 것인가. 네. 그러면 그게 성공하면 정말 이제 유니콘 되는 거고 안 되는 만약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앞서 언급한 뭐 큐레이션, 물류,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제 트렌드 주도 뭐 이런 거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뭔가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뭐 후술을 하겠지만 뭐 이제 한 가지 이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을 다뤄서 이제 확실히 그 좀 뭐 수평적인 확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이제 식품에 더 파고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식품만 파서는 그래도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뭐 현재도 지금 마켓 관리가 식품만 팔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아마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외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켓컬리가 오픈 마켓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오프라인 기사도 났어요.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최용식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홍보 조직을 또 대거 강화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최용식 기자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결국 이 거래액을 빨리 확 늘리고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막 품목도 늘리고 뭐 이것저것 오픈 마켓도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그건 이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가능성 높은 거죠. 사실 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먹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것만으로 여기 성장성이 부족하니까 좀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서 뭐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제로투원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명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작게 시작해서 그 시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을 모색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다 그게 통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개의 문화벌레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확장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30-40% 정도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추산했는데 지금보다 좀 더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 투자 이슈도 있고 뭐 성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너무 또 이제 몰입하다가는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타이밍상 뭐 아주 좋진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쟁자가 쿠팡이라는 점이 좀 뭐 밝은 미래를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쿠팡이 워낙 거대하고 워낙 강력하니까 네. 뭐 새벽 배송도 쿠팡은 딱히 새벽 배송 시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새벽 배송 시장의 1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아무리 무엇을 하든 쿠팡과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쿠팡은 뭐 물류망이든 뭐든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컬리는 이제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 상태니까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이제 집요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먹은 다음에 확장하는 건 사실 뭐 너무 그 당연한 전략인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그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미 시장을 다 먹었는데 계속 있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전략이기도 해요. 사실 그 시장을 먹었으면 바로 이제 확장에 돌입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마켓 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분명히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받긴 충분한데 근데 과연 완전하냐라고 할 때는 좀 애매한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바깥으로 싸워서 나가야 된다면 정말 쿠팡하고 경쟁해야 되고 신세계랑 경쟁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그 마켓 컬리가 잘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경영진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배송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벽 배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죠. 정말 그렇게 계속 가치 있는 것이냐. 네. 또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지방에서 새벽 배송이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새벽 배송 회사들 몇몇 회사들이 이제 사업 철수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마켓 컬리는 충분히 좀 확장해도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것도 맞고 그 매출 이미 뭐 조 단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확장해야 된다는 건 뭐 이건 너무 의심할 필요 없는 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컬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시장 전체 커머스 시장에서 특히 뭐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신선 시장에서만 봐도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아주 한정된 영역에서 뭐 30% 40% 얘기하는 거지 전체 이커머스 아니면 새벽 그 신선 식품 그 범주를 넓혀가면 지금 뭐 그런 정도의 사업자는 아니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한 새벽 배송은 우리가 확실히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신선식품도 완전히 장악을 못했는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최 대표님 말씀은 확장 가능하고 확장해야 되지만 지금 약간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애매하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애매하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좀 편하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제가 방어하기 편하게. 네, 네. 심 대표님은 아무튼 뭐 확장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 자체가 일단 아니다. 그걸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확장을 하냐 마느냐가 그 이유가 그 논점이 안 되는 게 확장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너무 편하다 이제 말씀도 막 좀 해주고 계시는데 그 관련해서 아까 여쭤봤던 거에서 조금 확장해서 여쭤보면은 간편식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밀키트 같은 게 많이 보편화되고 제 주위에서도 보면 요새 그거 뭐예요? 집들이 같은 거 하면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엔간해서는 밀키트로 하더만요. 밀키트 시켜갖고 조금 한척 해갖고 한척이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밀키트도 저는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키트 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좀 맛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컬리가 좀 잘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또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밀키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심혁 선배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사업자들도 많아요. 사실 뭐 프레시즈라는 뭐 사업자도 있고 아마 스타트업 씬에 있다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뭐 닭가슴 만드는 회사들도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라고 해서 좀 파편화돼 있죠.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쪽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이미 하고 있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박 터지게 경쟁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정말 멋있게 그 이제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전제품 이런 거 해서 더 올리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 되게 이제 비완전한 의견입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잘된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핵심 역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쪽으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물류 전쟁인 상황인데 물류 센터적인 면에서는 지금 아까 마켓컬리는 거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외에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경우는 지금 물류만 갖추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 그러면은 그 관점을 옛날 관점하고 좀 다른데 요즘은 물류센터가 대소비자 응대센터예요. 물류센터가 그냥 상품을 보관했다가 상품이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해주는 최종적인 어떤 집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라고 이제 안 하고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요. 그게 그 소비자한테 가는 이런 일까지 마지막 포장까지 다 해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매장을 이 풀필먼트 센터로 바꾸는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원래 마트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매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매장을 다 유지하고 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 일부를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약간 다크스토어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물류창고처럼 그런 곳으로 이제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마트는 그거를 PP 센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뭐 쿠팡이나 저 누구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컬리? 게 컬리, 쿠팡이나 컬리처럼 막 물류센터 새로 막 지을 필요 없이 예. 이미 있는 매장에 그거를 이제 동선 같은 거를 새로 만들고 자동화 기기 같은 걸 새로 넣어서 그거를 새롭게 이제 동 근처에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 네. 매장들이. 그러니까 전국망에 이미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을 3개 마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물류망을 만든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처럼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좀 낫긴 한데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뭐 석유 시추나 뭐 강물 탐사처럼 하나 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아.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세계는 해요. 왜냐하면 목숨 걸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다른 유통회사들은 쿠팡의 이제 급부상을 바라보고 사실 속내는 아 그래 니네들이 온라인 시장 다 먹어줘. 우리는 오프라인 쪽에서 열심히 할게인 것 같아요. 좀 그쪽에 분을 얘기 들어보면 근데 신세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양쪽 다. 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보자 한번. 그래서 뭐 무리해가면서 뭐 이베이를 인수하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물류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유통 회사들은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위메프라든지 티몬이라든지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네. 일부 했다가 지금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돈이 너무 들어. 네, 돈이 뭐 거듭 얘기하자면 뭐 이게 석유 시추와 같은 예. 거라 가지고 그냥 일반 돈이 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그 축소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신세계를 제외하고는 좀 굉장히 소극적인 분위기고 그나마 좀 네이버와 롯데 정도가 뭐 대놓고 오피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이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네. 그게 뭐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 마켓컬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해자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세계 이마트 경우에는 아까 제가 PP센터를 얘기했잖아요. 예, 이마트 예. 매장의 일부를 이제 풀필먼트 센터로 바꾸는 네. 그 PP센터 말고 일반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그런 물류센터도 짓고 있어요. 그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오센터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에는 최첨단 자동화를 다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새벽 배송 이런 걸 하는 거죠. 아, 기존 매장만 활용하기에는 약간 이 규모나 이런 게 그 아예 새로 짓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니까. 기존 매장의 네. 단점이 뭐냐면 네. 밤에 영업을 못해요. 아, 새벽 배송을 하려면 밤에 영업을 할 수 예, 있어야 돼요. 예. 밤에 거기서 다 하고 영업 받아서 새벽에 배송을 해야 되는데 네. 밤에 문을 닫아야 돼 법적으로. 네. 그리고 주말에 또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보통 마트 배송 시키면 뭐 지금 시키면 2시간 뒤에 이렇게 오는 낮에 오는 당일 배송 정도로는 쓰는데 네. 일반 이제 우리가 새벽 배송이나 이런 식으로는 그 PP 센터나 이런 그런 기존의 이제 매장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어려운 거죠. 규제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규제를 좀 없애달라. 온라인에 똑같이 온라인인데 왜 우리는 밤에 문 닫아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요구도 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 신세계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마트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좀 이유가 있는 거군요. 아, 또 하나 여쭤볼 게 그 컬리 경쟁자 중에 위쪽 말고 아래쪽도 하나 있어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오아시스의 장점을 보면 컬리 장점이랑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 오아시스 이렇게 모르시는 척하지 마시고 예. 예전에 기사 쓰셨을걸요. 아마? 예, 썼습니다. 예. 오아시스의 경쟁력이랑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컬리 분들에게 마켓 컬리 분들에게 오아시스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옷자만 꺼내도 야 그만해.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아. 거기랑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오아시스 마켓은 사실 처음부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 마트 기반의 사업자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 18년쯤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새벽 배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가 거의 50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마트에서 나가는 게 50%,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나가는 게 50%. 그래서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또 이제 거의 100%가 온라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비교 당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오아시스 마켓은 좀 굉장히 영리하게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컬리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매출이 뭐 컬리보다 많이 낮아요. 한 3,500억 정도인데 대신에 한
70-8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고 요즘 같이 그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렇게 내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마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좀 뭐 유통기한이 뭐 긴 것은 좀 네. 오프라인에서 팔고 아.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뭐 온라인으로 팔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팔려고 내놓았는데 잘 안 팔린다라고 하면 이거 오프라인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컬리처럼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짜기보다는 거점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영리하게 사업을 해서 좀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확실히 좀 저는 재무 상태나 이런 거는 좀 고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냥 처음 시작한 회사다가 스타트업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J커브를 그리는 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스타트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스타트업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네. 조금씩 이익을 내는 거예요. 아. 성장은 완만하게 네. 조금씩 이익을 내는 모델. 네. 이 모델 나쁜 게 아니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한데 이거는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모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아시스와 마켓컬리는 완전히 다르다. 아. 컬리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모델로 가고 싶은 거고 예. 오아시스는 이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모델을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겉으로 볼 땐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애매한 게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모델로 공격적으로 가자고 하니 이쪽에 쿠팡이 있고 아 이거 만만하게 조금 견실하게 좀 가보자 하니 이쪽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약간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나름의 활로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그렇게 너무 쪼지 말죠. 아 근데 아니 물론 그 중간에 원래 줄을 타는 게 더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네. 나중에 모르는 거지만 네. 하지만 제가 경영자라고 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긴 하겠네요. 어, 사면초가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어느 쪽에 가도 경쟁자가 있는. 네. 근데 오아시스도 투자 받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그렇죠. 빠른 성장을 좀 희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전략이 바뀐 것 네.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안정적 성장보다 이제 빠른 성장을 좀 추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빠른 성장을 원할 경우에 모델을 바꾸면 그때는 결국 적자가 나겠군요. 근데 실제로 이익이 줄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 200억 냈던 그 네.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에는 100억 언더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근데 뭐 이게 일종의 그게 이제 고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성장을 택하면 사실 비용을 공격적으로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적자 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다만 이제 이익 위주로 가면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고 물론 이제 둘 다 잘하는 이제 되게 엄청난 기업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 테스트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